어둠 속 반지하 작업실. 캔버스를 향하던 붓이 멈춥니다. 한지후. 꿈을 잃어가는 가난한 미대생의 손에 도착한 건 익명의 후원자가 남긴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이 주소를 찾아오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다. 3년 동안 그를 도왔던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국내 최고 예술 재단 회장의 시한부 딸 윤서영이었음이 밝혀집니다. 고아였던 지우는 죽은 윤서영의 조카로 한지후에겐 고모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유일한 핏줄이 됩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그의 유산은 고모가 남긴 미완성 유화 한 점과 비밀을 찾으라는 마지막 경고뿐. 지우가 상속받은 재단의 수장고, 수백 년 된 고아들에서 발견된 고의적인 훼손 흔적, 그림 속 암호를 찾으려 했던 악의 그림자, 그리고 재단 수석 보건가 최 실장의 서늘한 시선. 그림을 훼손했던 건 죽은 고모였습니다. 보건가가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카메라 속에서 발견된 고모의 마지막 영상. 유화 뒷면에 숨겨진 비밀 서명 지도. 지우는 이제 후계자가 아닌 보건가로서 고모의 희생과 이 가문의 명예를 파괴하려 했던 가장 위험한 진실의 색채를 되살려야 합니다. 사랑을 가장한 배신, 예술 속에 숨겨진 왕실의 암호,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된 숭고한 복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복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한지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3시 15분입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 습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안입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한지우가 낡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붓을 움직입니다. 그는 23살 촉망받는 미술대학 학생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거친 유화 물감이 마치 피부처럼 섬세하게 복제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그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입니다. 고가의 명화를 모사하는 위작이 아닌 낡은 그림의 색채를 복원하는 덧칠 작업입니다. 지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캔버스 위에 복원해야 할 색채는 따뜻한 황금색이지만 지우가 칠하는 색은 자꾸만 회색빛을 띱니다. 내 꿈은 복원가인데. 지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돈 때문에 붓을 쥐는 순간 벌써 내 꿈이 위작이 되는 기분이야. 그의 책상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오래된 석고상을 섬세하게 다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것은 지우가 목표로 하는 진정한 복원가의 모습입니다. 색채를 더씹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를 덜어내는 사람입니다. 지우가 손목을 풀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었던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샌드위치 포장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밤에는 그림을 복원하고 낮에는 편의점 샌드위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매번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우는 혼자입니다. 낡은 반지하 방은 지우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침 7시 40분입니다. 지우가 몸을 일으켜 허름한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우편함에는 고지서들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익명 후원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지우가 가장 힘든 순간마다 도착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편지 봉투를 뜯자 익숙한 펜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지우에게 요 근래 지우군의 작품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우군의 색채가 참 아름답더군요. 지우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편지를 읽습니다.
힘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너의 꿈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편지를 쓰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요.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후원자는 지우에게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3년 전 지우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고민하던 순간 갑자기 장학재단을 통해 후원금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후원자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우는 후원자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후원자는 항상 편지를 통해 미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냈을 뿐 자신의 신분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원자 덕분에 지우는 생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원자 아저씨의 편지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납니다. 지우는 샌드위치 공장에서 8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의 꿈은 미술품 복원가입니다. 특히 그는 색채 복원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낡은 그림이 처음 그려졌던 순간의 색을 재현해내는 일, 그것이 지후의 열정이었습니다. 한지후, 너 또 밤샘했냐? 복원 실습실에 들어서자 지후의 지도 교수인 최 교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밀린 작업이 있어서요. 지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최 교수는 지우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너 재능은 인정한다. 특히 색채 복원 감각은 우리 학교 최고야. 하지만 내가 하는 사설 복원 아르바이트, 그거 너무 위험해. 돈 때문에 붓을 쥐는 건 언젠가 너의 감각을 망가뜨릴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꼭 필요한 돈이 있어서요. 최 교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형편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해. 전국 미술대회 복원 부문에 나가보지 않겠어? 대상 상금이 5천만 원이야. 너라면 충분히 딸 수 있어. 그 상금이면 너 당분간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천만 원은 지우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의 금액입니다.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저씨께 저 전국 미술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꼭 대상을 받아서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아저씨가 누구신지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지우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지우는 대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실습실,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 4시간만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후원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짜가 다가오자 지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가 왜 답장이 없는 걸까? 혹시 나에게 실망한 걸까? 지우의 작업 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의 우편함에 다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의 후원자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보낸다. 편지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서진예술재단이라는 주소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이곳을 찾아오렴. 서진예술재단 윤태준 회장.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지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너의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다. 편지를 읽은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후원자가 자신을 아저씨라고 속였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다는 문구는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신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주소를 주신 걸까?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후원자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격려와 응원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후원자님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셨어. 내가 대상을 받고 이 주소를 찾아가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지우는 후원자가 준 낡은 카메라를 꽉 쥐었습니다. 카메라는 꽤나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렌즈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것뿐입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시 낡은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색빛이 아닌 따뜻하고 강렬한 황금색으로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꿈을 쥐기 위한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미술대회 복원 부문 심사 당일입니다. 지우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대회장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가 쥐어져 있습니다. 후원자가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아니 후원자님, 저 약속 지켰어요. 오늘 여기서 꼭 대상을 받겠습니다. 지우는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살펴보는 복원 실습실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대회의 대상은 5천만 원의 상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꿈을 꿀 자격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이며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경쟁자들의 작품은 화려한 기술과 고가의 재료로 압도적입니다. 지우의 작품은 낡은 캔버스 위에 얼룩진 18세기 초상화의 일부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그림의 화려함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면 지우는 시간의 흔적을 살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입니다. 그때 최 교수가 문을 열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지우야. 최 교수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됐나요? 지우가 숨죽이며 물었습니다. 대상이다. 내가 대상을 탔어. 이 녀석아. 최 교수가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해냈어. 심사위원 전원이 내 작품에서 원작의 영혼이 되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극찬했어. 특히 색채 복원에서 압도적이었어. 지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는 기쁨의 눈물과 함께 후원자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후원자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저씨, 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지우는 상금 5천만 원보다 소중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고 곧장 후원자가 남긴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우가 사는 반지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건물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웅장합니다. 지우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예술재단.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입니다. 건물의 간판 대신 고딕체로 새겨진 재단 이름만이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미술관의 수장고처럼
높은 천장 아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업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대형 유화들이 덮개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복원 작업실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태준 회장님 계신가요? 지우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중년의 남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윤태준 회장입니다. 단정하고 고상한 정장 차림이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자는 회장의 부인으로 보이는 최은경 여사입니다. 우아한 옷차림과는 달리 그녀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윤 회장님께서 제게 오라고 하셔서요. 지우는 대상을 받은 트로피를 내려놓고 후원자가 보낸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찾아왔어요. 후원자님이 이 주소로 저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윤 회장 부부의 시선이 지우와 편지, 그리고 트로피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최 여사는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였구나. 최 여사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윤 회장이 최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 편지를 누가 주었는지 아는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저를 몰래 후원해 주신 분이고 스스로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윤 회장이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입니다. 자네, 혹시 윤서영이라는 이름을 아는가? 윤서영이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는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털어놓기가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이 흐느꼈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가 들고 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카메라는 어디서 났나? 후원자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편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를 자신의 작업실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벽난로 위 덧창에 가려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덧창을 치우자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지우가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윤서영입니다. 내 딸입니다. 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따님, 이요? 지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영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네. 최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원자는 자신을 아저씨라고 했고 편지에는 분명 나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썼는데 왜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 윤 회장님 따님의 카메라일까? 지우는 다시 한번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작업실 구석에 덮개에 씌워져 있던 대형 캔버스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덮개가 약간 젖혀져 있었고 그 안에서 미완성 유화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림은 색채 복원가인 지우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뭔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저건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그림이네. 윤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지우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림은 아직 미완성인 상태였지만 지우는 그 그림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완성 유화의 모델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한지후 자신이었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지우가 고아원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저라고요? 제가 왜 여기에? 지우는 그림 속 소년과 자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후원자의 마지막 메시지, 카메라, 그리고 3년 전 세상을 떠난 윤서영이라는 여성.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우리 딸이, 우리 서영이가 너의 키다리 아저씨였단다.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자네를 후원했던 사람은 바로 내 딸 윤서영이네. 그리고 서영이는 자네의 친구모다. 지우는 그림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모님? 그럼 저는 윤 회장님의 외손자라는 건가요? 지우는 미완성 유화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윤 회장 부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림 속 어린 소년. 모든 것이 꿈결처럼 비현실적입니다. 고모라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자랐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라고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이 어떻게 고모일 수 있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은경 여사가 흐느끼며 지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윤태준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의 친어머니는 우리 집안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네. 하지만 자네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 맞다네. 윤 회장은 지우에게 비극적인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진 가문은 대대로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었네. 특히 미술품 복원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서영이는 내 외동딸이자 유일한 후계자였네. 서영이는 천재였어. 특히 색채 복원 능력은 자네처럼 타고났었지. 하지만 서영이가 20대 초반에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귀 난치병이었어요. 의사는 서영이가 30세를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서영이가 곧 가문의 전부였네. 서영이의 병을 알게 되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가문의 명예, 그리고 서영이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어갈 후계자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영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가문의 핏줄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이의 간절한 소원도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물려받을 아이.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두려움과 함께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를 직접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세가 너무 위중했고 곧바로 투병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대리모 출산을 진행했습니다. 서영이의 난자와 이름 없는 한 남자의 정자를 결합해서 아이를 얻었네. 그 아이가 저인가요? 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맞다네. 자네가 바로 서영이의 유일한 핏줄이네. 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영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아이를 직접 낳지 못했지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망적인 투병 생활을 버틸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냈고 서영이에게는 아이가 곧바로 입양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여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였어. 서영이에게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죄책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영이에게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술의 꿈만을 바라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문의 후계자로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보육원으로 보내셨나요? 제가 태어났을 때 왜 저를 키우지 않으셨나요? 윤 회장이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가문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진 재단입니다. 대리모를 통한 후계자 출산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는 조용히 자네를 찾아와 가문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자네의 존재는 서영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네. 지우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가문의 후계자라는 이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가문의 명예와 예술적 재능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누구신가요? 자네를 낳은 분은 그저 돈을 받고 대리 출산만을 해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네에게 아무런 책임도 권리도 없습니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다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달랐어. 서영이는 늘 아이를 그리워했단다. 입양 보냈다는 아이를. 최 여사는 벽난로 옆 작은 괴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영이가 병세가 악화되자 우리는 서영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리모 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서영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분노하지 않았네. 오히려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이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병을 가족에게도 숨긴 채 비밀리에 지우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서영이는 자네의 재능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자네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신의 핏줄임을. 그래서 스스로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속이고 자네를 후원하기 시작했네. 지우는 그제야 후원자가 왜 자신을 아저씨라고 했는지, 왜 미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지 이해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고모로서 혹은 또 다른 어머니로서 지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고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요? 최 여사가 서영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영이는 이 일기장의 마지막 순간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윤 회장이 대신 일기장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를 버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그저 키다리 아저씨로서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아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 아이가 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출생에 대한 혼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지우는 고모의 희생적인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후원자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는데 후원자는 이미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이는 자네의 미술대회 대상 소식을 듣지 못했네. 자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네. 윤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자네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화도 자네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남긴 유작이네. 그리고 이 카메라 속에 자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걸세.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여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쥐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고모님, 지우는 자신의 존재가 단지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윤서영이라는 한 예술가의 가장 간절한 사랑의 결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라의 금속성 외피는 차가웠지만 3년 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고모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이는 이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특히 자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지요. 최 여사가 슬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에게 카메라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 옆에 있는 작은 홈을 힘껏 눌렀습니다. 틱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의 밑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전적인 필름통이 아닌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복원 장비를 다루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일반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서영이가 개인적으로 개조한 특수 장비입니다. 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메모리 카드를 복원 실습실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햇살이 가득한 작업실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화면 속 공간이 바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서진예술재단 복원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화면 속에는 윤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대회에 나가기 전 마지막 편지를 보내던 순간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후 내가 이걸 보고 있으려나? 서영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아마 전국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거야. 축하해. 아니, 축하합니다. 서영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지우가 편지를 통해 보내준 복원 작업 사진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지우는 나보다 더 훌륭한 복원가입니다. 시간이 더 씹힌 무게까지도 섬세하게 읽어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힘찼지만 중간중간 억지로 기침을 참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후와 윤 회장 부부는 모두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지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나는 순간 지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우를 후원했던 시간들은 내게는 가장 빛나는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서영은 옆에 놓인 미완성 유화, 즉 어린 지우의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초상화입니다. 내가 지우를 만나지 못해 지우의 어린 시절의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해 가장 아름다웠던 지우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렸습니다. 나는 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우는 이 그림을 완성해 줄 사람입니다. 지우가 바로 이 가문의 가장 완전한 복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능,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희망을 복원하는 사람. 서영은 마지막으로 지우가 낡은 카메라를 건네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카메라 꼭 간직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물건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담았던 나의 눈입니다. 지우가 나에게 주었던 편지, 지우가 복원했던 그림의 색채, 모든 것을 이 카메라 속에 담았습니다. 서영은 숨을 고르고 힘겨워 보였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너의 고모는 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꼭 서진 재단으로 와서 너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우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고모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모든 것을 순수한 사랑으로
복원해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지우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자네의 고모가 바랬던 일이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간절한 소원이다. 윤 회장이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는 서진예술재단의 유일한 핏줄이다. 서영이가 남긴 막대한 유산과 함께 이 가문을 이어받아야 한다. 윤 회장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재단 지분을 자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자네의 고모는 자네가 이 가문을 책임지기를 바랬다. 지우가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태어난 배경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네가 가진 재능, 자네가 가진 색채복원의 감각은 이 가문을 이을 유일한 자격이야. 자네는 이제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서진 예술재단의 새로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윤 회장은 지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고모는 죽음으로 자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었어. 자네는 이제 반지하 방의 한지우가 아니라 서진 재단을 이끌 윤서진이 되어야 한다. 지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 고모의 이름에서 따온 듯한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름입니다. 지우의 눈은 다시 미완성 유화로 향했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녀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꿈을 꾸던 시절의 지후, 그리고 고모가 그리워했던 지후의 모습입니다. 지후는 이제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고모의 유언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평범했던 자신의 삶과 강요된 후계자의 운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며칠 후 한지우는 서진예술재단의 공식 후계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고모 윤서영의 이름에서 따온 가문의 기대와 비극적인 유산을 짊어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발표에는 없었지만 재단 내부에는 윤서영의 비밀, 입양아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서진예술재단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윤서진이다. 명심해라. 너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진 출생의 결실이다. 외부에는 내가 서영이가 외국에서 비밀리에 입양한 아이로 알려질 것이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은 절대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내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 우리 부부와 너 딱 3명뿐이다. 최 여사가 슬픔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재벌 가문의 후계자라는 새로운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의 삶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청담동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게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독한 반지하의 고학생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이 된 복원 실습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고모가 남긴 미완성 유화가 이젤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녀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고모가 남긴 유작을 완성하는 것이 윤서진으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기 전 한지우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님, 저 윤서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붓을 잡은 한지우의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모님의 꿈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붓 대신 확대경과 미세한 도구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원가가 되기로 한 자신의 꿈, 그것을 고모가 남긴 유작을 완성함으로써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제부터 너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다. 너는 재단의 얼굴이 될 사람이다. 이 그림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당분간은 복원 작업보다는 재단의 행정 업무와 대외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회장님, 저에게 이 유화를 완성할 시간을 주십시오. 고모님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복원 작업은 저의 마음을 다잡는 일입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면 이 그림은 재단의 비밀 수장고에 영구히 봉인될 것이다. 이 그림은 서영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비밀이다.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림이다. 지우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에게 재단 복원실에 보관 중인 주요 고화들 목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단 소유의 고화들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조선시대 대가의 산수화 한 점이 상태가 좋지 않다. 내가 재단의 복원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내가 새로운 후계자로서 재단의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지우는 목록을 받고 혼자 복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복원실은 최첨단 장비와 완벽한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웬만한 국립박물관보다 더 정교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했던 열악한 환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꿈의 작업 공간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지우는 목록에 적힌 산수화를 찾았습니다. 그림은 두꺼운 보호 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림의 중앙 부분, 바위의 묘사가 있어야 할 곳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 균열을 살펴보기 위해 미세 확대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도나 온도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균열이 아닙니다. 섬유 조직이 찢어져 있습니다. 지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균열은 고의적인 훼손의 흔적입니다. 훼손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군가 그림의 표면을 아주 미세한 금속, 바늘 같은 도구로 긁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 숨겨진 어떤 것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표면을 조심스럽게 파내려 했던 흔적입니다. 복원가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울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재단의 수장고에서 지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목록에 있는 다른 고화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몇몇 작품들, 특히 인물화와 서화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미세한 훼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훼손된 부위는 모두 그림의 핵심적인 상징물이나 화가 특유의 서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긁힘이 아닌 마치 암호를 찾으려 했던 듯한 정교하고 의도적인 훼손입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서진예술재단의 복원실에서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장고에서 조직적인 문화재 훼손이 그것도 내부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곧장 윤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윤 회장은 집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산수화의 복원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윤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런가? 그 그림은 한 달 전 재단의 수석 복원가인 최 실장이 복원을 완료한 작품이다. 기록은 문제없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나? 지우는 복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습도 조절 실패로 인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최 실장이 이를 완벽하게 복원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원 전과 후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직접 확인한 균열은 복원이 불가능한 원작 훼손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복원 결과도 뭔가 조작된 듯 미심쩍었습니다.
회장님, 이 기록은 거짓입니다. 이 그림은 복원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그림 내부의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흔적입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여사가 불안한 듯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감히 재단의 수석 보건가를 의심하는 것인가? 최 실장은 우리 재단에 20년을 몸바친 사람이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학생일 뿐이지만 3년간 돈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온 눈을 가졌습니다. 이 균열은 원작의 색채가 영구히 파괴된 흔적입니다. 누군가 이 그림을 통해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같은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작업실을 감쌌습니다. 여보, 서진이 말이 맞다면 최 여사가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윤 회장은 지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좋다. 이 일은 외부로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재단의 내부에 적이 있다는 말인가? 최 실장을 당장 불러오도록 하겠다. 너는 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 지우는 직감했습니다. 고모 윤서영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고모가 서둘러 자신을 후계자로 앉히고 이 모든 것을 물려준 이유가 어쩌면 이 재단 내부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모님은 보건가이셨습니다. 재단의 보물들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이 훼손이 고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밝혀내야 합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보건가로서 이 재단에서 사라진 진실의 색채를 복원해 내겠습니다. 미완성 유화의 비밀, 낡은 카메라, 그리고 재단에 훼손된 고아들. 지우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후계자 윤서진으로서 가문의 명예와 고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우의 고발 후 윤 회장은 즉시 수석 보건가 최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최 실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보건가로 서진예술재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재단의 모든 복원 작업을 총괄해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경력에서 묻어나는 자신감과 함께 불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실장, 이 아이가 윤서진이다. 내 딸 서영이의 후계자다. 이 아이가 자네가 복원했다는 산수화에서 고의적인 훼손을 발견했다고 하더군. 윤 회장이 최 실장에게 지우를 소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지우를 무시하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계자라니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친구가 재단의 수석 보건가의 작업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이 재단의 모든 보물을 지켜왔습니다. 그 산수화는 복원이 완료된 지 오래입니다. 최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실장, 나는 이 아이의 눈을 믿는다. 윤서영의 재능을 물려받은 아이다. 윤 회장의 말에 최 실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영의 이름은 여전히 재단에서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주시죠. 이 젊은 후계자가 어떤 훼손을 발견했는지 말입니다. 지우는 최 실장과 함께 복원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미세 확대경을 이용해 산수화의 균열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은 복원 물질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원작의 색층이 고의적으로 긁혀나간 흔적입니다. 특히 이 훼손은 마치 그림 속에 숨겨진 표식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특정한 패턴을 따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최 실장은 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젊은 친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표면의 미세 균열은 외부의 진동이나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완벽히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엔 단순한 작업상 오류일 뿐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군. 작업상 오류치고는 너무 정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은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물화의 눈 부분과 서화의 낙관서명 부분에서 말입니다. 지우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은 순간적으로 지우에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든 작품의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재단의 중요한 작품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최 실장은 말을 끊고 복원실을 떠나려 했습니다. 실장님, 고모님께서는 이 재단의 보물들을 목숨처럼 아끼셨습니다. 만약 고모님께서 이 훼손을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우가 최 실장의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최 실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영, 그녀는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재단을 흔들지 마십시오. 최 실장은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최 실장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기는 것이 고모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완성 유화 앞에 앉아 고모가 남긴 낡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카메라는 지우에게 고모의 유품이자 진실을 파헤칠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카메라 속에 미공개된 필름이 있을지도 몰라. 지우는 카메라를 다시 분해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던 공간 외에 카메라의 내부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세도구로 그 구멍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카메라의 외피와 내부 프레임 사이에 숨겨져 있던 극소형 필름 롤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필름 롤은 일반 필름이 아니었습니다. 복원가들이 작품에 숨겨진 층이나 안료의 성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특수 기록 필름이었습니다. 이 필름은 일반 현상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밤새도록 복원실의 특수 현상 장비를 이용해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 필름이 고모의 마지막 단서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현상된 필름이 슬라이드에 투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진 재단의 로고가 찍힌 복원 기록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최 실장이 복원했다고 기록된 산수화에 훼손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지우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윤서영의 손이었습니다. 고모의 손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영의 손은 바늘처럼 미세한 도구를 쥐고 재단의 또 다른 중요한 고아인 매화족자의 낙관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그림을 훼손했다고?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누구보다 그림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손으로 그림을 훼손하고 그 과정을 특수 필름으로 기록한 걸까? 필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모는 그림에서 긁어낸 미세한 안료 가루를 작은 시험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서영이 연구실에서 그 안료 가루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고모가 분석 결과를 담은 작은 종이를 미완성, 유화의 뒷면에 조심스럽게 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모는 재단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 즉 그림 속에 무언가를 찾기 위한 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자신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스스로 그림을 훼손하여 그 진실을 캐내려 했던 것입니다. 고모님, 도대체 그림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지우는 미완성 유화로 달려갔습니다. 고모가 종이를 붙였다는 뒷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두꺼운 캔버스 뒷면에 작은 종이 봉투가 왁스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특수 용지에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안에 너의 진짜 꿈이 있다.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마라. 이것은 재단의 그림자가 훔치려 했던 것이다. 완성되지 않은 서명을 복원해야 한다. 넌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봉투 깊은 곳에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흰색 가루가 매화족자에서 고모가 긁어낸 안료 가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단순히 그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조각을 떼어내어 지우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고모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모는 이 위험한 진실을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재단에 훼손된 작품들을 덮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지우는 이제 복원가로서의 재능을 이용해 가문의 명예와 고모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위험한 진실을 복원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우는 고모 윤서영이 남긴 캔버스 뒷면의 쪽지, 그리고 그 안에 묻어있던 흰색 안료 가루를 들고 복원실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이 안료 가루가 진짜 꿈이자 완성되지 않은 서명을 복원하는 핵심 열쇠라고 했습니다. 고모님, 대체 이 안료가 무엇이길래 고모님께서 직접 그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켜내신 건가요? 고모님은 그림을 가장 사랑하셨는데요. 지우는 특수 현미경과 화학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흰색 안료 가루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안료의 연대와 성분입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 안료는 현대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흔한 물질이 아닙니다. 극도로 희귀하며 조선 후기 왕실에서만 사용되던 독특한 광물성 안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일반적인 그림 안료보다는 문서나 비밀 기록에 사용되던 물질의 특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안료는 매우 미세하게 분쇄되어 있어 극도로 숙련된 복원가가 아니면 복원 과정에서 떼어내기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 안료가 아닙니다. 비밀 기록에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매화족자의 낙관에서 이 물질을 떼어냈다는 것은 고모님께서 그 족자에 숨겨진 왕실의 어떤 기록을 찾으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우는 이 안료가 고모가 사진으로 남겼던 매화 족자의 낙관 서명 부분에서 긁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매화 족자는 조선시대 대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고모는 그 족자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모가 남긴 쪽지에 적힌 완성되지 않은 서명을 복원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서명이란 재단 내에 훼손된 작품들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나 비밀의 단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우는 고모의 유작인 미완성 유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은 아직 어린 소년의 초상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모가 진실을 숨기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 그림을 사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우는 유화의 표면을 특수 UV 광선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복원가들은 이 광선을 이용해
화가가 나중에 덧칠하거나 지운 부분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림의 유화층 아래 캔버스의 가장 밑바탕에 옅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고모가 의도적으로 특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덧그림 아래에 숨겨놓은 일련의 문양이었습니다. 이 문양은 일반적인 빛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특수 광선과 지우처럼 예민한 보건가의 눈으로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특수 현미경을 이용해 그 문양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문양이었지만 일반적인 그림 도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대 지도의 일부처럼 미묘한 선과 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떤 코드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완성되지 않은 서명이야. 마치 암호화된 지도 같네. 지우는 이 문양과 제단 내에서 훼손된 다른 고아들의 훼손, 부인학관, 눈, 상징물 등을 머릿속에서 연결해 보았습니다. 훼손된 작품들의 위치를 그림 위에 표시하자 문양의 일부가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석 보건가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특수 광선 아래서 홀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군, 밤늦게까지 홀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가 되셨으면 이제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관리 업무를 보셔야지요. 당신의 시간은 금전적 가치가 높습니다. 최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님의 유작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보물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말입니다. 실장님처럼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UV 광선 장치를 재빨리 껐습니다. 최 실장은 지우의 책상 위에 놓인 특수 분석 장비와 희귀, 안료 분석 키트를 포착하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유화의 뒷면을 보셨습니까? 윤서영 여사의 유작은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특히 개인적인 감정을 작품에 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 실장은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그림 속에 숨겨진 고모님의 진심을 찾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그림이 완성된 후 영구 봉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그림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에 봉인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지우가 반격했습니다. 최 실장의 눈이 분노와 불안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재단의 명예는 재단의 안전입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비밀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계속한다면 회장님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인이 남긴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 실장은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실장님, 고모님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다가 돌아가신 것입니까? 지우가 최 실장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최 실장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당신은 재단의 후계자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고가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최 실장에게서 진실의 핵심을 확신했습니다. 최 실장은 고모의 죽음과 그림 훼손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고모가 숨겨놓은 문양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문양은 고모가 생전에 재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재단의 비밀 수장고 열쇠의 패턴입니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특수 광물 안료를 통해서만 활성화되는 전자 서명입니다. 서진 재단에는 윤 회장 부부와 서영, 그리고 최 실장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미공개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는 이 문양을 통해 지우에게 비밀 수장고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고모가 남긴 왕실 안료를 이용하여 이지도 서명을 전자인식 장치에 맞는 형태로 복원해야만 수장고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모님, 저는 이제 고모님의 마지막 꿈을 복원하겠습니다. 한지우의 붓으로 윤서진의 명예를 걸고 이 재단의 그림자를 몰아내겠습니다. 지우는 고모가 남긴 안료가루와 복원 기술을 이용해 미완성, 유화 속 어린 소년의 눈빛처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낡은 카메라와 미완성 유화 뒷면에 숨겨진 비밀 서명을 복원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고모가 남긴 왕실 안료를 특수 용액과 배합하여 미완성 유화의 밑바탕에 숨겨진 문양을 전자 인식장치에 인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고모님, 이 모든 것이 고모님의 마지막 경고였다면 저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우는 복원가로서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 마침내 완벽하게 복원된 문양 서명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고모 윤서영의 천재적인 예술 감각과 복원 기술이 결합된 전자 인식용 지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암호였습니다. 지우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진 재단 본관 지하 3층 미공개 비밀 수장고 앞에 섰습니다. 수장고 문은 거대한 금고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옆에는 고전적인 형태의 자물쇠 인식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오직 서영이 설계한 특수 서명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된 서명을 인식 장치에 가져다 댔습니다. B-빅 하는 경고음 대신 철컥하는 잠금 해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지우를 덮쳤습니다. 수장고 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모의 카메라에서 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수장고 중앙에는 평범한 대형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 지우는 금고를 열기 위해 애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 옆면에서 미세한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복원가들이 캔버스의 뒷면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멍입니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카메라에서 내시경 렌즈를 분리하여 금고 안에 삽입했습니다. 금고 안은 여러 개의 낡은 필름 통과 두꺼운 장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겨우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윤서진 군. 어둠 속에서 최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금속 물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가까운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아들을 훼손한 범인입니까? 지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훼손이라뇨? 나는 서진 재단의 보물들을 복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고모가 망쳐놓은 것들을 말입니다. 최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최 실장은 자신이 서진 재단에 20년을 몸 바쳤지만 윤서영이라는 천재적인 딸 때문에 항상 2인자에 머물러야 했다는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서영이 그 여자는 재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으로 죽었어야 했지. 그런데 그녀가 죽기 직전 조선 왕실의 비밀 서화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최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단 내 훼손된 고아 들매와 족자, 산수화 등 속에는 모두 왕실에서
비밀리에 제작한 미술품의 위치를 알리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왕실 비밀 서한은 재단의 창립자가 생전에 찾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서영이는 그 암호를 해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훼손하는 척하며 안료 성분을 빼냈고 마지막 순간 당신의 유화 속에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모님을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병세 악화를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비밀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신을 후계자로 앉히고 이 열쇠를 남겼더군요. 최 실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만 사라지면 됩니다. 지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금고 속에 내시경을 꽂아둔 채 최 실장에게 대항했습니다. 최 실장님, 고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금고 속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지우는 최 실장을 유인하며 금고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최 실장은 지우에게 달려들었고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최 실장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쓰러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시경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카메라는 금고 내부의 장부를 비추고 있었고 그 장부 속에는 최 실장이 재단의 보물들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불법 거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내시경을 통해 이 모든 장면을 자신의 낡은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증거는 회장님께 전달될 겁니다. 지우가 외쳤습니다. 최 실장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지우의 카메라를 밟아 부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온몸의 힘을 다해 카메라를 최 실장에게 던졌습니다. 카메라가 수장고 벽에 부딪히며 부서졌습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 회장과 최 여사가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수장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수장고 문을 열 때 발생한 보안 시스템의 이상, 감지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 실장, 서진아.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우를 붙잡고 인질처럼 위협했습니다. 윤 회장, 이 아이가 재단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 아이를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우는 힘을 내어 외쳤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고모님을 해쳤습니다. 이 금고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 실장은 결국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내시경이 찍어둔 불법 거래, 장부와 서영이 남긴 왕실 비밀 서화 연구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모든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최 실장이 자신의 딸을 해치고 가문의 보물들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이제 보건가로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복원해냈습니다. 최 실장의 구속은 서진예술재단에 폭풍우를 몰고 왔습니다. 언론은 재벌 가문의 문화재 비리 및 후계자 독살 미수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최 실장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재단 소유의 고가, 미술품 목록과 윤서영의 죽음에 얽힌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단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윤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죄책감과 참회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가문의 명예, 그 낡은 틀에 갇혀서
너와 서영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최 실장 같은 역겨운 자에게 서영이를 잃었다. 내가 내 고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최 여사 역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우야, 너를 보육원에 맡기지 않았다면 서영이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았어. 괜찮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모님은 제가 진실을 밝히고 이 재단과 보물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우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이제 윤 회장 부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지우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낡은 카메라에 부서진 몸체를 해체했습니다. 수장고에서 최 실장에게 짓밟혔던 카메라였지만 다행히 핵심 메모리 카드는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최 실장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범행을 실토하는 8부의 영상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최 실장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윤서영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비리 은폐를 위한 타살이었음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최 실장의 몰락 후 재단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들은 재단의 명예회복을 위해 윤서진에게 재단의 회장직과 고모, 윤서영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윤 회장이 지우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이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다. 이사회가 너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한다. 내가 이 재단을 바로잡고 서영이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내가 회장이 되어야만 재단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우는 재단의 고위직 인사들이 줄지어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서 월세를 걱정하던 가난한 미대생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과 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모든 것이 고모의 희생 위에 세워진 무거운 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사님들, 그리고 회장님, 저는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재단의 회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술의 순수한 가치를 좇았던 사람입니다. 지우는 이사회 회의실 한쪽에 전시된 미완성 유화 앞에 섰습니다. 이 그림은 고모님의 유작이자 고모님의 마지막 꿈이 담긴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으로 재단의 모든 훼손된 작품들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고모님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지우의 진심은 이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우가 권력을 탐하는 일반적인 상속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원가입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고모님이 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은 복원의 기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자신이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과 재단, 지분 전체를 윤 회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거절하는 상속자는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지우는 단 딱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에게 서진 복원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모님의 이름 서영과 재단의 진실을 합친 이름 서진입니다. 이 재단은 영리 목적의 수집이 아닌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후의 제안은 재단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지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회장은 모든 재산을 서진 복원재단의 기본 자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후는 재단 회장이 아닌 서진 복원재단의 수석 복원가이자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고모의 희생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윤 회장 부부는 지후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로 했습니다. 지후는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훼손되었던 고아들을 원래의 진짜 색채와 진짜 서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작업은 고모가 남긴 왕실 안료와 비밀 문양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매화족자에서 숨겨진 왕실의 비밀 서명을 복원하여 그 작품의 진정한 역사적 가치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재단은 잃었던 명예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모든 복원 작업에 윤서영 복원 노트를 첨부하여 고모의 이름과 공헌을 재단 역사에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후는 고모의 유작인 미완성 유화를 이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년의 초상화가 이제 지후의 붓 앞에서 완성될 차례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유화가 아닙니다. 한지후의 과거, 윤서영의 희생, 그리고 서진 재단의 미래가 담긴 가장 중요한 복원 대상입니다. 지후는 복원 도구를 내려놓고 화가로서의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원가 한지후와 후계자 윤서진의 경계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예술재단은 서진복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후는 수석 복원가로서 재단을 이끌었고 그의 이름 한지후는 한국 미술복원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지하의 가난한 고학생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이자 가장 순수한 복원가입니다. 지후는 매년 전국 미술대회에서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여 고모가 그랬던 것처럼 익명으로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고모님, 이제 제가 고모님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고모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지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이 안정된 후 지후는 마침내 고모의 유작인 미완성 유화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림 속 어린 소년, 바로 지후 자신의 초상화입니다. 고모는 이 그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지후의 모습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지후는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고모가 남긴 낡은 카메라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던 유화의 뒷면을 바라봅니다. 고모님, 고모님께서는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색채를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그 색채를 영원히 봉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지후는 고모가 남긴 노트에서 복원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특정 안료조합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모가 이 그림의 특정 부분에만 사용하려고 했던 가장 밝고 순수한 황금색 안료였습니다. 이 안료는 고모가 난치병과 싸우면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의 색깔이었습니다. 지후는 복원가가 아닌 화가로서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림 속 소년의 눈빛에 희망과 사랑의 색채를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뒤편에 미완성이었던 배경을 따뜻하고 순수한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황금색은 지후가 반지하 방에서 꿈을 꿀 때 느꼈던 후원자의 따뜻한 그림자의 색깔이었고 이제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캔버스 위에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유화는 서진 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림 속 소녀는 이제 자신을 향한 모든 사랑을 알고 있는 듯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미완성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복원된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우는 그림을 재단 수장고에 봉인하는 대신 서진 복원재단의 정중앙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재단을 찾는 모든 젊은 예술가들에게 사랑과 꿈은 결국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낡은 카메라에 부서진 몸체를 조립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카메라 안에는 고모가 남긴 메모리 카드와 지우가 발견한 비밀 필름이 영원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우에게 고모의 눈이자 고모의 심장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의 붓으로 캔버스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한 가문의 역사와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까지도 복원해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비밀에 갇히지 않은 스스로 개척한 아름다운 복원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 한 줄 남겨주세요.